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또 하나가 이제 남북 사이의 관계가 또 너무 이제 얼어붙어 있는데 군사적으로는 조금 더 팽팽해지고 있더라고요. 긴장감이. 네. 그 지난 정부였던가요? 남북 군사 합의로 네. 그 GP 초소도 네. 서로가 일정량의 수만큼 없애자라고 비무장지대죠. 비무장지대 DMZ. 내에서였죠. 근데 최근에 이제 서로가 복원에 들어갔는데 네. 북한은 또 최근에 빠르게 그 GP를 복원하고 있고 북한은 다 복원했습니다. 다 복원했다. 근데 우리나라는 복원하는데 제대로 복원하려면 10년 넘게 걸릴 거라고. 우리나라는 그걸 제대로 복원하려면 2032년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GP라고 하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그냥 초소 하나 세우는데 뭐 이렇게 오래 걸려 이러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GP는 하나의 벙커입니다. 벙커. 네, 한 개 소대 정도의 병력이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이제 최전방에서 이제 GP가 있고 이제 그 GP가 어떻게 보면은 거점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또 GP에서 조금 더 앞으로 나가면 이제 경계병들의 보초를 서는 그런 곳이 있거든요. 근데 그 GP는 결국은 이제 최전방 지역에 나가 있는 병력들을 보호하고 또 그 안에서 생활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숙박 시설도 지어야 되고요. 또 벙커기 때문에 방어 시설도 지어야 되고요. 또 지하 통로도 만들어야 되고요. 무기 저장고도 만들어야 되고요.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시설이 필요하고 또 그걸 다 콘크리트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아주 흔적도 없이 폭발을 해버렸는데 우리는 이제 약속을 다 지키느라고 그렇죠. 초소뿐만 아니라 지하 통로까지 다 깨끗하게 없애버렸는데 네. 북한은 이제 보이는 것만 없애버렸었고 사실 북한의 모든 GP는 다 지하화입니다. 네. 북한은 모든 방어 시설을 다 지하화했기 때문에 지상에 보이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확인 절차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북한은 모든 걸 다시 복원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고요. 북한의 그 지하에 그 남아있던 그 북한의 그 방어 시설들은 그때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어 작동을 했었고 네. 지금도 여전히 작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씩 복원하고 있는 것이죠.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너무 깨끗하게 지켰던 거고 근데 이제 북한이 그렇죠. 지하 통로까지 없앴다라는 건 또 우리도 당시에 또 확인을 할 수도 없었고 확인도 못했던 거고요. 확인을 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방해했죠. 네, 확인을 못하게 방해했고 조금 더 이제 치밀하게 그것을 끈질기게 요구를 했어야 되는데 남북관계 당시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좀 대충 하고 넘어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조금 비판받을 지점이 조금은 있습니다. 뒤통수 맞은 거죠 우리가. 지나치게 선의로 접근을 했죠. 선의로 접근을 하면 상대방도 선의로 나오기 기대를 했었는데 북한이 이제 그러지 못한 아주 굉장히 질 떨어지는 집단이라는 걸 다시금 깨닫는 순간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이랑 어떤 합의를 본다라는 것의 실체에 대해서 또 우리가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던. 그렇죠. 뭐 일종의 약간의 딜레마입니다. 북한과의 어떤 그렇죠. 합의를 맺긴 해야 되는데 그들은 우리와 맺은 합의를 거의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지금 그들과 합의를 맺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 이런 여러 가지 딜레마적인 상황에 우리를 좀 시험하고 있는 거죠. 계속. 또 이번에 북한이 또 예민하게 구는 게 물론 네. 약간 중국 입장에서 예민하게 구는데 이제 현무5가 지난 국군의 날 때 공개가 예.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가지고 북한이 또 한창 한 일주일 정도 현무5에 대해서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죠. 왜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나오는 걸까요? 왜냐하면 이 현무5의 용도는 네. 북한 지휘부 제거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김정은 특히나 김씨 일가를 한 번에 완벽하게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다 쏟아부어서 만든 게 현무5거든요. 벙커버스터. 이 벙커버스터가 뭐 탄두 무게가 7톤에서 8톤, 뭐 조금 더 넣으면 11톤까지 나간다고 하는데 탄두 무게도 굉장히 중요한데 왜 벙커버스터라고 부르냐면 중력을 이용해서 떨어지는 미사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하 10의 속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운동 에너지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마하 10으로 떨어진다는 건 요격이 불가능합니다. 아하. 네, 높이 솟구쳤다가 마하 10의 속도로 떨어지는데 그 무게가 7톤에서 8톤이에요. 그러면 사실상 그 주변은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이고 굉장히 깊숙이 한 300m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어마어마한 폭발을 일으키기 때문에 맞은 상대는 사실상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그 벙커버스터라는 것이 결국은 북한은 현재 김씨 일가가 머무는 뭐 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비밀스러운 장소들은 다 지하에 있는데 그 지하에 우리는 항상 굉장히 민감한 정보 자산을 가지고 있고 김정은이 오늘 어디서 묵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 김정은이 뭐 어떤 칫솔을 쓰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칫솔까지도.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알게 모르게 우리가 겁박을 합니다. 니네 오늘 여기 잔다며 이런 식으로 살짝 흘리는. 살짝 흘리죠. 그래서 김정은이 항상 그래서 이제 그 공포 위협에 시달리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네, 딴짓하면 우리는 너를 죽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근데 그 벙커버스터는 그 죽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무기
이기 때문에 북한이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 지하까지도 뚫고 들어가서 네. 별장도 지하에 있어요? 물론 지상에 있는 별장은 상당히 지상에도 많은데 있겠고. 보통 그 대피시설들은 다 지하에 있고 또 그 지하라는 것이 단순히 뭐 우리처럼 뭐 지하 1층, 2층 뭐 지하 주차장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 100m, 200m를 뚫고 들어가거든요. 평양에 있는 지하철만 해도 지하 한 150m 정도 되는 그런 곳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뚫기 위해서는 이런 벙커버스터가 많이 필요하고 우리는 다량의 현무5를 보유하고 있고 현무6 그리고 현무7도 곧 나오거든요. 현무6, 현무7 같은 경우에는 더 어마어마한 무기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기 때문에 역시 포박부라는 이름에 걸맞는 그런 무기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현재까지 공개된 현무5만 하더라도 탄두 무게를 어느 정도 씻느냐에 따라서 또 사거리도 조절할 수 있고 좀 덜 나가는데 무겁게 떨어지느냐 네. 아니면 가볍게 날아가는데 멀리까지 가느냐 이러니까 또 뭐 북한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렇죠.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 타우러스라는 미사일이 있어요. 네. 이 비행기에서 발사하는 공대지 미사일인데 공대지 순항 미사일이거든요. 순항, 예, 멀리 독일에서 날아가는. 만든 겁니다. 타우러스 미사일. 이 타우러스 미사일의 가장 좋은 점은 스텔스 기능이에요. 이 미사일이 스텔스입니다. 날아오는 걸 발견을 못합니다. 뭐 로켓 이런 게 달려 있는 게 아니라서. 네, 미사일 자체에 스텔스 도료를 바른 것이기 때문에 날아오는 그 과정을 전혀 예측을 못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높은 정밀도를 자랑합니다. 저 김정은의 집무실 창문을 뚫고 들어가서 폭발시킬 수 있거든요. 그것도 역시 벙커버스터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무기들은 대부분 다 벙커버스터 기능이 있는 무기들이에요. 다 뚫고 들어가서 어떻게든 지하 깊숙이 숨어있는 김정은을 찾아내서 죽여버리겠다라는 무기이기 때문에 김정은은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죠. 북한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 무기는 그러면 최근에는 현무5가 등재가 됐겠네요. 현무5와 이제 F-35A죠. F-35A까지. 네. 그럼 현무5 전까지는 F-35. F-35A, 현무4 뭐 그런 무기들이죠. 왜 근데 이제 북한은 이제 우리가 약간 걱정을 하는 게 비대칭 전력 아니겠습니까? 네. 뭐 생화학 무기였든지 아니면 EMP처럼 이제 전파를 교란시키는 그렇죠. 또 당연히 이제 핵무기가 있을 테고 북한이 갖고 있는 그 비대칭 전력, 특히 EMP 네. 이런 거는 어느 수준까지 지금 와 있는 거예요, 혹시? 뭐 북한이 가지고 있는 EMP 능력에 대해서는 공개된 바는 없습니다만 보통 EMP탄은 공중에서 터뜨리지 않습니까? 네. 공중에서 터뜨려서 만약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EMP탄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노출이 된다면 그걸 막지 못하고 아예 부지불식간에 얻어맞게 된다면 서울시 전체를 정전시킬 수 있는 능력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력, 통신 이런 인프라가 다 마비가 돼버리는 그렇죠. 거죠. 이게 전력만 끊기게 되면 사실 통신도 알아서 같이 마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게 뭐 보조 발전기로 사실 커버가 가능한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우리 통신량이라는 게 가장 먼저는 이제 전력망을 완전히 마비시키는 게 목표고 뒤이어서 통신망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뭐 부차적인 것들도 마비시키는 게 EMP탄의 어떤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저도 아주 예전에 이제 예비군 훈련 가보면 네. 뭐 어디 뭐 발전소라든지 아니면 이제 네. 전력 송배정막 이런 거 지키라고 이제 뭐 청원아 씨가 옆에서 서 있고 이런 훈련을 하기는 하는데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옛날 방식인 거고 이제는 공중에서 EMP탄 터뜨려서 그렇죠. 모든 걸 다 이제 무력화 시키는 네. 건데 그게 북한에는 다 이제 갖춰져 있다. EMP 무기 체계가 이렇게 봐도 될까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재래식 무기 그리고 이제 전술 핵무기 가운데 전술 핵무기와 이제 EMP탄을 섞어서 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술 핵무기가 폭발하면서 EMP의 기능도 같이 그렇죠. 이제 발생이 되고 그러면 사실 우리는 핵탄두도 얻어맞았고 이제 EMP탄도 얻어맞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어떤 방어도 하지 못하고 얻어맞게 된다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히 사전적으로 대비를 해야만 하는 그렇죠. 그런 상대방의 무기인 거고요. 네. 근데 예전에도 김금혁 위원님은 네. 북한은 전쟁을 수행할 능력 자체가 없다 이렇게 네. 혹평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뭐 그거는 이제 뭐 에너지라든지 식량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입니까? 일단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쟁 계획 중에 가장 최근에 알려진 게 3.1 전쟁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3.1 전쟁. 네, 3.1 전쟁 계획이 가장 첫 번째는 불마당질이라고 해서 북한이 이름 붙인 겁니다. 불마당질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약 25만 발의 포탄과 뭐 EMP탄과 뭐 각종 단거리 탄도 미사일들, 북한이 뭐 북한판 이스칸델이라고 부르는 미사일들 다량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최근에는 또 250대의 그 발사 차량까지 공개를 했었는데 네.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쏟아붓겠다라는 거예요. 25만 발을. 전쟁 초반에 그냥 완전히 쏟아부어서 그냥 혼란에 빠지게 만들겠다. 그렇죠. 그걸 수도권과 뭐 여러 가지 사거리에 따라서 뭐 계령대라든가 충남 계령대라든가 뭐 충주공항이라든가 충주공항에는 또 우리
청주공항이죠. 청주공항에는 대한민국 공군이 자랑하는 F-35A가 있고, 즉 대한민국의 전략 자산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25만 발을 퍼부어서 대규모 혼란을 일으키고 지휘계통, 통신계통을 완전히 마비시키겠다가 네. 첫 번째 첫날의 계획이고, 동시에 그런 포탄이 날아올 때 북한의 약 20만 명에 달하는 특수부대는 하늘로서 바다로서 동시에 침입을 해가지고 이제 내부를 교란시키겠다. 내부에 뭐 예를 들어 쉽게 말하면은 이제 우리는 다 전방을 지키고 있는데 얘네는 이제 배를 타고 깊숙이 들어와가지고 뭐 인천으로 쳐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이제 뭐 공중 강화를 통해서 우리 후방 지역에 침투를 하는 것이죠. 그게 첫째 날의 불마당질이고요. 둘째 날은 이제 대규모로 밀고 내려오는 겁니다. 1군단, 3군단, 5군단. 이 북한 이 1군단, 3군단, 5군단의 병력이 북한에서는 가장 최정예 병력인데 전방에 배치되어 있고요. 이 병력이 뭐 북한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탱크 수가 막 한 6,000대 정도가 되고 장갑 차량도 꽤 많이 있거든요. 장갑 차량도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수천 대가 있을 겁니다. 네. 그걸 타고 동시에 그냥 일거에 밀고 내려오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주로 이제 주공 방향은 뭐 문산 쪽 이런 쪽이 되겠죠 아마.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서울을 점령한다는 게 두 번째 목표고요. 세 번째가 안정화 작전입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이제 북한이 다 장악을 하고 그 과정에서 약 15만 명에 달하는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납치하겠다라는 계획도 가지고 있어요. 약 15만 명 정도로 북한이 추산을 하고 있더라고요. 거의 뭐 하마스가 이스라엘 사람들 납치하듯이. 정확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미국의 어떤 일단 3일 동안이면은 미국이 건너올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15만 명을 납치하게 된다면은 미국의 태평양을 건너서 올 수 있는 즉 미국의 지원군을 조기 차단하겠다라는 것이 북한의 목표고요. 이게 북한이 현재 가지고 있는 3일 계획이고 원래는 6일 계획이라는 걸 가지고 있었는데 6일 전쟁 계획, 그 6일 전쟁 계획이 개량화돼서 3일 전쟁 계획으로 왔거든요. 네. 근데 그 이면을 봐야 돼요. 왜 3일, 왜 6일이냐? 왜 북한은 단기에 이 모든 것을 끝내야 되느냐? 물자가 그것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한 달 이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기름이 없고요. 일단. 그러니까 아무리 비축분을 많이 모아둔다 할지라도 한 달 이상을 모아둘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포탄이라든가 뭐 무기라든가 뭐 총알이라든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결국 한 달 이상 전쟁을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보급 능력이 완전히 고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달을 진행하면 그래서 최대한 북한은 단기간에 속조속결하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어떤 기본 전쟁 계획의 핵심인 거죠. 그래서 북한이 도발은 할지언정 전면전은 일으키기 어렵다,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그게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 전면전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극단적인 그 비대칭 전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래서 또 그게 우리에게 또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 25만 발의 포탄 중에는 전술핵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그 전술핵으로 사실상 이제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전력이라든가 혹은 뭐 통신이라든가 도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마비시키면 사실상 북한은 승산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거는 사실 북한의 희망 사항이고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제기되죠. 그럼 우린 앉아서 노냐? 그렇죠. 그 25만 발을 쏠려면 일단 준비가 필요할 것이고 여러 가지 뭐 포도 개방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준비 작업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미리 우리는 다 보이겠죠. 그렇죠. 당연히. 우리 24시간 북한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런 징후가 보인다면 대한민국은 작전 계획에 따라서 한미 연합군은 또 작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게 5027 뭐 다양한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데 선제 공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어떤 대량 공격, 대규모 공격, 대규모 어떤 그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공격이 임박했을 경우에 우리는 선제적으로 그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아마 한 발도 쏴보지 못하고 다 일거에 제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사실 뭐 한국 전쟁, 6.25 전쟁 같은 경우는 이제 밤중에 다들 자고 있을 때 모르는 사이에 새벽 4시에 쳐들어왔죠. 예측 불가한 상황에서 쳐들어왔다고 하는데 이제는 그게 또 감시 체계가 그때랑은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발전을 했기 때문에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도발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남침을 한다라는 거는 지금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렇죠. 미리 또 대비를 할 수가 있는 그러니까 거고. 소규모로 준비를 해가지고 정말 그 감시 자산을 아주 용케 피해가지고 소규모 도발은 감행할 수 있는데 국지적 도발은 할 수 있는데 대규모 전쟁을 하려면은 감시 자산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같은 시간 동안에 지켜보고 있는 위성만 8개, 9개가 되는데 그걸 뭐 피한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번에 우리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도 미리미리 그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경고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언제 쳐들어간다 이렇게. 그렇죠. 근데 또 뭐 외신이나 우리나라에서 설마 했던 것도 그렇죠. 있고. 근데 그게 또 미리 보인다라는 거고 그러기 위해선 병력을 어떻게 보면 이제 국경으로 이제 더 전진 배치한다라 이런 게 또 계속해서 며칠 동안 눈에 띈다라는 거. 우리도 그래서 이제 감시 시스템도 그래서 더 중요한 걸 테고요. 제가 소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서 푸틴은 예측 가능한 인물인 겁니다. 푸틴은 그게 다 보였거든요.
그리고 푸틴은 한다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의심하면 안 됩니다. 푸틴의 그 예측 가능성에 대해서. 당시 서방 언론은 특히나 서방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그래도 설마 전쟁을 할까? 설마 전쟁을 너무 할까? 평화의 시대에 젖어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한에서 자주 언급하는 게 이제 뭐 서울 불바다 아니면 이제 장사정포 얼마든지 쏠 수 있다 이런 건데 네. 그런 것도 미리미리 다 보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 불바다를 본인들은 하고 싶겠지만 오히려 불바다가 되는 쪽은 평양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감시 자산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시 자산의 능력에 비해서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우리도 좀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상당히 많은 지대지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현무 계열의 뭐 현무 1 얼마 전에 우리 국방부가 현무 2를 공개를 했어요. 현무 2B 미사일 발사 시험도 공개를 했는데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미사일이거든요. 그것도 역시 벙커버스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뭐 K9 자주포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자주포의 위력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자주포보다 훨씬 세고요. 우리 천무 다련장 로켓이라든가 미국의 MLRS라든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다련장 로켓들도 사실 북한이 전혀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북한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안심을 하고 뭐 팔짱을 끼고 지켜볼 수는 없겠지만 대비는 해야 되겠지만 너무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미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재래식 전력은 북한을 압도하고도 남습니다. 그리고 없는 게 간혹 이제 핵무기죠. 뉴스에서 들으면은 뭐 북한이 뭐 서북 도서 지역에서 포문 몇 개를 이제 개방했다 네. 이런 것도 바로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북한이 설마 이제 뭐 핵 공격을 하겠어라고 생각을 하면 또 안 되는 거고 미리 또 대비는 하고 있어야 네네. 되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떤 킬체인 이런 능력도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 체계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까요? 그건? 킬체인은 일단은 먼저 대량 응징 보복 능력이 가장 마지막인데요. 일단 북한이 먼저 미사일을 발사할 징후를 보이면 예.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한다라는 것이 킬체인의 첫 번째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기도를 보인다든가 아니면 대량 살상 능력을 갖춘 무기를 우리한테 공격할 징후가 보인다면 우리가 먼저 선제 타격한다는 것이 킬체인의 가장 첫 번째 해당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북한이 우리의 어떤 그 감시망을 피해서 미사일을 발사하게 될 경우 우리는 LSAM이라든가 패트리어트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궁이라든가 다양한 어떤 그 요격 체계를 통해서 그것을 요격하는 것, 즉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방공 능력을 키우는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대량 응징 보복입니다. 즉 북한이 어쨌든 우리한테 그런 미사일을 발사를 하게 될 경우 우리는 그 도발 원점을 포함해서 다시는 그런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보복을 하겠다라는 것이 그 대량 응징 능력의 어떤 세 번째, 즉 킬체인의 세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당연히 계획대로 돼야 되는데 네. 이게 시간상으로 봤을 때 핵 사용 징후가 나타났다라고 판단을 해서 바로 선제 공격을 퍼붓는 거잖아요. 네네. 그 시간 차이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그건 굉장히 기술적인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군사적인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게 핵이라는 것은 물론 항공기를 띄우는 것도 있겠지만 북한은 폭격기로 핵을 날리진 않고 미사일로 이제 전술핵 탄도 미사일에 이제 실어가지고 핵무기를 실어가지고 날려보낼 텐데 우리가 보통 그걸 알 수 있는 시점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대에 옮겨 싣는 순간을 포착한다든가 아니면 미사일에 연료를 주입하는 순간을 포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미사일의 어떤 이동 경로를 숨기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그 발사 그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기차에 실어서 쏘기도 하고 갑자기 호숫가에서 날아오기도 하고 뭐 평양 인근 공항 옆에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곳 날아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위장수를 쓰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또 우리는 그것도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사실. 약간 좀 변주를 계속 주는 거죠. 그렇죠. 얼마 전에 그 북한에서도 공개한 영상 보니까 김정은이 어떤 뭐 숲을 사이를 이제 해집고 가서 거기서 보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그것도 다 여러 군데로 또 분산이 되어 있을 근데 때고요. 그 열화상 카메라 키면 다 보입니다. 그 뭐 숲을 사이 들어간다고 해서 안 보이는 거 아니고요. 열화상 카메라 모드를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다 보입니다. 그거 굉장히 쓸데없는 짓이에요. 북한에서도 이 킬체인에 대해서는 또 대비를 또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창과 방패의 대결 아니겠습니까? 선제적인 거에 또 선제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한이 내놓는 것이 어쨌든 우리가 북한의 어떤 그 공격 징후를 포착하기 위해서 다양한 감시 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 네. 북한은 그 공격 징후를 숨기기 위해서 또 다양한 곳에서 숨어서 발사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어떤 발사 차량을 만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고 가장 황당했던 것이 달리는 열차에서 쏘는 거였습니다. 달리는 열차에서도 핵미사일을요? 지대지 탄도 미사일이었는데 핵미사일이라는 건 딴 게 없습니다. 탄두에 뭘 싣냐에 따라서 그게 일반 미사일, 재래식 미사일이 되는 것이고요. 탄두에 핵탄두가 들어가면 핵미사일이 되는 것이죠. 달리는 기차에서도 쏠 수 있게 그걸 또 준비하고 있다고. 그렇죠. 얼마 전은 아니고 몇 년 전에 시험 발사를 했죠. 어. 근데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류를 지적하죠. 그래요. 정확도가 형편없을 거다. 결국은 세워놓고 써야 됩니다. 달리는 기차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정확도를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국은 열차라도 달리다가 세워서. 멈춰진 상태에서 발사를 하는 것이 훨씬 정확도가 높거든요. 근데 멈추게 되면 우린 잠수사들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북한은 앞에서도 그 3.1 전쟁 시나리오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미군이 개입하기 전까지 이걸 바로 끝내버린다라는 게 그들의 구상인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실현 가능할까요? 근데 미군은 항상 여기 또 주둔을 하고 있는 병력도 있고 뭐 오키나와에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그 주한미군이 보통 지금 가장 많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 캠프 험프리스 아닙니까? 네. 평택. 그 평택 지대를 이제 북한이 보유한 뭐 지대지 탄도미사일로 초토화시키겠다. 의정부라든가 평택이라든가 대구라든가 이렇게 주한미군이 주로 위치하고 있는 곳에 북한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타격 능력을 집중시키겠죠. 그러니까 주한미군 자체를 소멸하는 것도 북한의 일단 1차 타격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 파병을 막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추가 파병이 되기 전에 미국인 15만 명을 납치하는 것도 이제 그들의 목표죠. 왜냐하면 추가 파병을 막을 수 있는 인질로 삼는 것이고 또 그보다 빠르게 대한민국 전체를 점령을 하게 되면은 추가 파병이 와도 결국은 미군 입장에서 상륙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이게 그냥 뭐 열려진 곳으로 상륙을 해서 뭐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것이랑 아예 처음부터 상륙을 해야 되는 건 다른 문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막겠다는 것이 그게 어떻게 보면 6.25 때도 비슷한 방식이었습니다. 미국의 어떤 그 추가 지한 병력이 태평양을 건너서 오기 전에 북한 김일성 입장에서는 8.15 전에 전쟁을 끝내는 게 목표였죠. 끝내려고 했었죠. 네.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